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에 대한 심층 생성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강의 시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프를 다룰 때 이미 그 그래프가 생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드와 엣지, 그리고 전체 그래프를 분류하고 예측하는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프를 생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프를 어떻게 생성해야 할까요? 그래프를 생성하는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실제 그래프와 유사한 합성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성 모델은 이미 우리에게 많이 익숙합니다. 이미지도 생성하고 음성도 생성하고 영상도 생성하는 모델이 이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생성할 차례입니다. 그래프 생성은 다양한 곳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분자를 원자사회의 결합 그래프로 표현한다고 합시다. 이 경우 이 생성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분자 구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를 활용하여 재료를 설계할 때 최적의 재료들과 그것들이 이루어야 하는 구조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모델링에서는 다양한 합성 소셜 네트워크를 생성하여 다양한 종류의 하위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적인 도로 또는 길 레이아웃을 생성하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적인 도시 레이아웃을 생성하고 싶다면 이러한 모든 유형의 것들을 그래프 생성 프로세스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실제 그래프와 어떻게든 유사한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하자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프와 유사한 그래프를 생성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래프와 관련된 공식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래프를 생성할 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알아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어떠한 대상 그래프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예측할 수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생성 분야는 생각보다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실제 네트워크와 같은 복잡한 네트워크의 속성을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다양한 차수 분포, 작은 부분의 속성 등 기본적인 속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네트워크의 기본 속성을 바탕으로 그래프 생성 모델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적으로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볼 종류는 우선적 부착 모델, Preferential Attachment 모델과 같은 매우 기계적인 생성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다양한 차수와 같은 특정 속성이 어떻게 이 미시적인 우선적 부착 유형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생성하는 또 다른 모델은 주로 통계학 및 소셜 네트워크 분야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인 소셜 그룹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잠재적인 소셜 그룹을 기반으로 소셜 네트워크의 엣지가 생성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델을 어떻게 데이터에 적용하고 이를 사용하여 그룹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딥러닝과 표현학습을 사용하여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래프가 주어지거나
그래프가 몇 개 정도 주어졌을 때 그 그래프의 속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와 비슷한 더 많은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는지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일반적인 표현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딥 그래프 인코드에 대해 알아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력에 복잡한 네트워크, 그래프, 관계 구조가 있습니다. 이를 여러 계층의 표현과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노드, 엣지 또는 그래프에 해당하는 임베딩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입력받아 어떠한 종류의 표현으로 인코딩하기 때문에 이를 딥 그래프 인코더라고 합니다. 그래프 생성 작업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오른쪽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 1년의 복잡한 비선형 변환을 통해서 전체 그래프를 출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작은 노이즈 매개 변수나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입력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 그래프로 출력할 때까지 확장하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이는 인코딩이 아닌 디코딩입니다. 복잡한 구조를 압축하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보를 가져와서 전체 그래프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딥 그래프 디코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출력 또는 결과로 전체 그래프를 생성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문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표현 학습을 사용하여 그래프 생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그래프 생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과제를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그래프 집합과 유사한 그래프를 생성하는 것을 현실적인 그래프 생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은 목표 지향 그래프 생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제약 조건이나 주어진 목표를 최적화하는 그래프를 생성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분자를 생성할 때 특정 속성을 가진 분자를 생성하고 싶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에는 잘 녹고 사람 몸에 독성도 없으며 약으로 성능을 보이는 분자 또는 물질을 생성하고 싶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성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예로는 도로의 실제 도로망을 생성하고자 하는 그래프 생성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시의 최적인 도로망을 생성하고 싶다고 합시다. 이때 최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금액이나 공간,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그 안에서 공항과 중심가의 길막힘 완화 같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목표 지향 그래프 생성이라는 것은 주어진 목표나 제약 조건을 최적화하는 그래프를 생성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 그래프 생성 작업을 머신러닝 작업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래프가 이 P 데이터 분포에서 샘플링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샘플링 된 것을 사용하여 분포 P 모델을 학습한 다음 이 P 모델에서 샘플링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입력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래프에 대한 확률 분포 P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 다음 해당 확률 분포에서 새로운 그래프를 샘플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 P 모델 분포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자연만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 생성자만 접근할 수 있는 이 미지의 P 데이터 분포에 최대한 접근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슬슬 막연했던 그래프 생성 과정에 대한 과정이 일반적인 기계학습과 비슷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P 모델을 사용하여 P 데이터를 근사화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P 모델로 P 데이터를 근사화했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추가 인스턴트 그래프 샘플을 생성하려고 합니다. 자꾸 분포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그래프들로부터 이들의 내재된 속성들, 특징들을 수학적으로 분포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생성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입력 그래프 xi에서 그래프에 대한 생성 모델을 학습하고 싶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앞서 말했듯이 P 데이터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데이터 분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진실이 여기 P 데이터에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은 이 알려지지 않은 P 데이터에서 샘플링한 XI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뿐입니다. 또한 또 다른 확률 분포 계열이 있습니다. 이를 세타라고 부르는 매개 변수로 정의되는 P 모델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모델의 모든 변수를 세타라고 부른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P 모델 분포를 사용하여 P 데이터를 근사화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생성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프 입력 집합 xi에서 그래프에 대한 생성 모델을 학습하고 싶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했듯이 P 데이터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데이터 분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진실이 여기 P 데이터에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은 이 알려지지 않은 P 데이터에서 샘플링한 샘플 XI에 대해 알아보는 것 뿐입니다. 또 다른 확률 분포 계열이 있습니다. 이를 세타라는 매개 변수로 정의되는 P 모델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모델의 모든 변수를 세타라고 부른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P 모델 분포를 사용하여 P 데이터를 근사화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단계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선은 매개 변수 세타를 찾아서 P 모델이 P 데이터에 가장 근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밀도 추정, density estimation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P 모델에서 표본을 추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P 모델 분포에서 새로운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속성을 가진 그래프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P 모델을 가능한 P 데이터에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할 핵심 원칙은 분포 모델링의 기본 접근 방식인 최대 가능성 추정 원칙입니다. 여기서 대문자 E는 Expected Value Operator, 기대값 연산자입니다. 여기에서는 X가
P 데이터에서 샘플링 되었다는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식을 읽어보면 P 데이터 분포에서 샘플링된 그래프 X의 데이터 포인트 X를 사용할 때 P 모델의 메타 변수 세타가 변할 때 로그 확률이 가능한 커지도록 하는 매개 변수 세타, 즉 세타 스타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우리의 목표는 매개 변수 세타 스타를 찾는 것입니다. 관찰된 그래프는 가능한 모든 세타 중에서 로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P 모델이 P 데이터를 모델링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P 모델에 의해 포착된 확률 분포의 모든 인스턴스를 어떻게 검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매개 변수 세타로 포착하여 관찰하는 데이터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목표는 관찰된 데이터 X를 생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P 모델을 찾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인 밀도 추정입니다. 두 번째 부분도 중요한데 밀도 또는 모델을 구한 후에는 이로부터 샘플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분포에서 샘플을 생성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한 잡음 분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규 분포의 평균값이 0이고 단위 분산을 가진 스칼라 값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작은 노이즈 커널을 가져와서 샘플 xi가 될 때까지 확장하는 복잡한 함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약간의 무작위 시드로 시작해서 전체 그래프 xi로 확장할 것입니다. 물론 이때 생성된 그래프 xi가 P 모델의 분포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함수 f는 어떻게 설계할까요? 심층 신경망을 사용하여 작은 커널에서 시작하여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절차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모델은 자동 회귀 모델의 한 종류입니다. 이 P 모델은 밀도 추정과 샘플링에 모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밀도 추정과 샘플링에 동일한 신경망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가변적인 자동 인코더, Variational Auto Encoder VAE나 생성적 대립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간 등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배우는 것이 최선도 아니고 최고도 아닙니다. 언제나 각기 다른 목표에 대하여 각기 다른 접근 방법과 다른 모델들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자동 회귀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복잡한 분포를 더 단순한 분포의 결과물로 모델링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확률과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연쇄 규칙, 체인 룰 때문입니다. 즉, 변수 집합에 대한 모든 결합 분포는 조건부 분포의 곱으로 정확히 모델링 되거나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작위 변수 집합일 수 있는 X에 대한 복합 분포인 이 P 모델의 첫 번째 변수부터 마지막 변수까지 모든 무작위 변수에 대한 곱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표현해야 할 것은
이전의 모든 무작위 변수의 값이 주어졌을 때 무작위 변수 p의 확률뿐입니다. 예를 들어 x가 벡터라면 x 서브 t는 해당 벡터의 t번째 좌표 또는 차원이 될 것입니다. x가 문장이라면 xt는 t번째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문장이라고 가정하면 전체 문장을 생성하거나 주어진 문장의 확률을 계산하는 대신 지금까지 나온 단어가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의 확률 또는 그 확률을 얼마인가 말하는 곱수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모든 것들을 곱하면 전체 문장의 확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단어, 이전의 모든 요소를 실제로 적거나하면 일반성이나 근사치를 잃지 않고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두 그래프를 적용하는 방식은 그래프의 일련의 동작, 시퀀스, 순서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동작의 확률은 이전의 모든 동작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드를 추가하거나 가장자리 엣지를 추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래프 RNN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실질적인 그래프 생성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모델을 사용하면 어떤 종류의 귀납적 편향 가정도 하지 않고 사실적인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매우 일반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크기와 모양, 구조 등이 다양한 유형의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노드와 엣지를 순차적으로 추가하여 그래프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설명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즉, 그래프에 대한 분포, 앞서 말한 P 데이터를 캡처하는 복잡한 분포를 모델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복잡한 분포를 모델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분포를 여러 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프 생성을 여러 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작은 동작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단순히 모델 전할 확률을 모델링 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앞으로 같이 보면서 익숙해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프나 지금까지 수행한 작업이 주어졌을 때, 즉 미완성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를 조건으로 다음에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곱하면 전체 분포, 즉 그 안에 있는 모든 종속성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생성 과정의 첫 번째 과정은 첫 번째 노드부터 시작한 다음 두 번째 노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드는 첫 번째 노드와 연결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노드가 추가가 되고 이는 첫 번째 노드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네 번째의 노드가 추가되고 2번과 3번에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은 5번 노드가 추가되고 3번과 4번 노드에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순서를 통해 이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캡처하고자 하는 생성 과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래프 RNN
이라는 모듈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해당 논문을 가서 보면 됩니다. 기회가 되면 같이 보는 시간 또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모델링하거나 그래프를 시퀀스로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드 순서 파이를 가진 그래프는 노드와 엣지를 추가하는 S의 시퀀스로 고유하게 매핑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노드와 객체의 집합이고 여기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드가 나타나는 순서를 결정하는 순열 파이는 노드 순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드가 나타나는 순서가 정해지면 그래프를 생성하는 순서가 고유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노드를 추가하고 두 번째 노드를 추가하고 세 번째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엣지를 추가할 때 항상 1번에 연결해야 하나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답변은 간단하게 예 또는 아니오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노드 1에 연결하나요? 예. 여기서도 노드 1에 연결을 하나요? 예. 노드 2에 연결하나요? 아니요. 이런 방법으로 그래프에 이미 존재하는 모든 그래프를 다룰 때까지 반복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핵심은 노드의 순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생성하는 것이 단순히 순서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프 생성에서 중요한 또 다른 관찰은 이 시퀀스가 실제로는 두 개의 단계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노드를 추가하는 시퀀스와 엣지를 추가하는 시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가 추가되고 나면 엣지를 추가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노드 레벨에서는 각각의 새로운 노드를 추가를 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노드 수준 단계를 진행한 다음에 엣지 수준 단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각 엣지 수준 단계는 단순히 새로운 엣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드 수준 단계는 노드 1을 추가하고 2를 추가하고 3을 추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엣지 레벨의 시퀀스는 이 노드를 연결해야 하는가, 이 노드를 연결해야 하는가, 내가 추가한 이런 새로운 노드에 노드 1을 연결해야 되는가, 2를 연결해야 되는가, 3을 연결해야 되는가 에 대한 질문을 시퀀스로 생성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4와 1은 연결하지 않고 4와 2는 연결하고 4와 3은 연결한다 이렇게 단순히 0과 1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그래프의 노드 순서를 더하면 주어진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는 고유한 시퀀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드 순서가 무작위로 선택되었거나 어떻게든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프가 부분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 노드를 그래프에 추가하면 인접 행렬의 특정한 부분, 열을 출력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노드 4는 노드 1에 연결되지 않고 노드 4는
노드 2에 연결이 되며 노드 3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해당 부분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드 레벨 시퀀스는 인접 행렬에 새로운 열, 컬럼 하나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엣지 레벨 시퀀스는 이 열의 항목인 행, 로우를 출력할 것입니다. 여기서 0은 엣지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1은 엣지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그래프 생성 문제를 시퀀스 생성 문제로 변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새 노드의 상태를 생성하는 두 가지 프로세스, 즉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프로세스를 모델링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노드의 상태를 기반으로 새 노드에 대한 엣지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엣지 레벨의 시퀀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우리가 사용할 접근 방식으로 순환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을 사용할 것이란 겁니다. 이를 사용하여 이 두 가지의 시퀀스를 모델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환신경망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시다. 순환신경망은 순차적인 데이터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순환신경망은 입력 시퀀스를 순차적으로 받아서 숨겨진 상태,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숨겨진 상태는 지금까지 RNN에 입력된 모든 정보를 요약한다는 개념입니다. 각각의 업데이트는 RNN 셀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새로운 RNN 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히든 스테이트로 RNN을 초기화하고 입력을 제공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RNN은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여 다음 셀에도 제공하고 출력도 생성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숨겨진 상태를 다음 셀의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이 셀은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아 숨겨진 상태, 여기서는 숨겨진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출력도 생성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숨겨진 상태, 히든 스테이트는 RNN이 지금까지 어떠한 종류를 보았는지에 대한 기억을 유지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조금 더 수학적인 자료를 보겠습니다. S of t는 t 단계에서의 RNN의 상태이고 X of t는 해당 시점에 대한 RNN에 대한 입력이며 Y sub t는 해당 시점의 RNN의 출력입니다. 그리고 RNN에는 여러 매개 변수가 있으며 이러한 매개 변수를 W, U, V라고 합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는 학습이 가능한 매개 변수이며 학습 가능한 벡터, 학습 가능한 행렬이 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숨겨진 상태는 기본적으로 이전 시간 또는 단계의 숨겨진 상태가 무엇인지를 U를 통해 변환이 되고 새로운 시간의 새로운 입력에 W를 통해 변환하고 이를 연산합니다. 그리고 비선형 함수,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면 업데이트된 숨겨진 상태, 히든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출력 Y는
단순히 숨겨진 상태, 히든 스테이트의 변환값이자 출력값입니다. 이 경우 S sub t, X sub t, Y sub t는 스칼라 값입니다. 이는 엣지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스칼라 값을 출력할 것입니다. 물론 GRU나 LSTM 같이 더 표현력이 풍부한 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도 RNN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시퀀스 기반 모델 중에 가장 기본적인 RNN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스칼라라는 표현이 나와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간단하게 단순한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RNN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RNN을 사용하여 노드 수준과 엣지 수준 시퀀서를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RNN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드 레벨 RNN이 엣지 레벨 RNN의 초기 상태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엣지 레벨 RNN이 새로운 노드에 대한 엣지 시퀀스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다시 노드 레벨 RNN으로 전달하면 노드 레벨 RNN은 새로운 노드를 생성하고 상태를 업데이트한 후에 다시 엣지 레벨 RNN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이 둘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해해 보겠습니다. 초록색은 노드 레벨의 업데이트이고 파란색은 엣지 레벨의 업데이트입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퀀스의 시작과 함께 노드 레벨 RNN을 초기화하고 노드 레벨 RNN이 노드를 생성합니다. 이제 엣지 레벨 RNN은 이 노드가 생성되면 노드 레벨 RNN이 새 노드를 추가한 다음 엣지 레벨 RNN이 엣지를 생성하도록 요청합니다. 따라서 노드 1은 이미 존재하고 이제 노드 레벨 RNN은 2번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엣지 레벨 RNN은 2가 1에 연결이 되었는지 여기서 1번은 2번에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새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제 노드 RNN은 좋아요. 그렇다면 노드 3번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엣지 레벨 RNN에 노드 3에 대한 엣지를 생성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면 노드 3은 첫 번째 노드에는 연결이 되지만 두 번째 노드에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드 레벨 RNN은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자, 노드 4를 추가하자 라고 결정합니다. 엣지 레벨 RNN은 기본적으로 0과 1의 시퀀스를 출력합니다. 즉, 여기서는 노드 1로 연결할까요? 노드 2로 연결할까요? 노드 3으로 연결할까요? 라는 질문에 각각의 답입니다. 그리고 이 답을 보았을 때 노드 4는 1과는 연결이 되지 않고 2번과 3번에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생성되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다시 노드 레벨 RNN은 좋아, 노드 5를 하나 더 추가하자 라고 말합니다. 엣지 레벨 RNN은 5번 노드가
링크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모든 이전 노드를 출력합니다. 1, 2, 3,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번과 2번에는 연결되지 않고 3번과 4번에는 연결됩니다. 라는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노드 레벨 RNN이 더 이상 새로운 노드를 생성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되면 생성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엣지 레벨 RNN이 새로운 노드를 생성하고 이 노드가 이전 노드에 연결될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예측한다는 아이디어의 개요입니다. 이제 RNN으로 이 작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RNN을 사용하여 시퀀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전의 셀의 출력을 가져와서 다음 셀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의 결정이 무엇이었든 이전의 엣지가 어떻게 되었든 그것이 그 다음 셀 또는 다음 단계의 입력이 됩니다. 입력 시퀀스는 어떻게 초기화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토큰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경망에 이러한 특별한 토큰을 받으면 여기서는 이 특별한 토큰의 이름은 Start of Sequence 토큰, SOS라는 토큰인데 이 토큰을 받으면 시퀀스를 시작하도록 정해놓은 특별한 토큰 또는 입력입니다. 이 특별한 초기 입력으로 네트워크가 출력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한 토큰이다 라고 하면 0 또는 1로 가득 찬 벡터일 수도 있고 또는 특정한 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멈춰야 할까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End of Sequence 토큰 EOS가 생성될 때 생성을 중지합니다. 만약 시퀀스 끝이 0이면 RNN이 계속 생성하게 되고 시퀀스 끝이 1이면 생성을 중지합니다. 숨겨진 상태를 초기화하고 시퀀스 시작 토큰을 입력합니다. RNN이 일부 출력을 생성한 다음에 이 출력을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당연히 숨겨진 상태 히든 스테이트는 업데이트 됩니다. 0에서 1로. 이제 숨겨진 상태와 이전 상태의 출력이 주어지면 이를 다시 활용하여 다른 출력을 생성하고 또 다른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의 문제점은 모든 것이 결정론적, 디터미니스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엣지와 노드를 생성하는 것은 결정론적인 방정식의 집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확률론적인 모델입니다. 즉, 어느 정도 무작위성이 있는 모델을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RNN을 사용하여 이 P 모델을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RNN은 실제로 조건부 분포의 곱슬 모델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조건이 주어졌을 때 X, T의 주변 분포,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생성된 모든 X가 주어졌을 때
yt가 xt의 p 모델이라고 작성해 봅시다. 그렇다면 xt에서 yt에서 xt 플러스 1을 샘플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단일 차원 분포에서 p 모델의 표본을 추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 RNN의 각 단계는 이제 단일 엣지에 대한 확률을 출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엣지 레벨 RNN의 각 단계는 단일 엣지의 확률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률을 기반으로 정의된 베르노이 분포에서 샘플을 추출하려면 동전 던지기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0이 나오든 1이 나오든 그 코인의 값이 0이 나오든 1이 나오든 그것을 실제로 다음 단계에 입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RNN이 엣지를 생성한다고 말하기보다는 RNN이 특정한 확률을 생성한 다음 편향 없이 동전 던지 같은 확률적 이벤트를 통해 앞면 또는 뒷면 0 또는 1이 나오면 이를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확률론적인 것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나온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 베르노이 분포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두 가지 결과만이 가능할 때, 한 가지 가능성이 P라고 할 때,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이 1-P인 경우를 확률 분포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어서 보자면 우리가 테스트 시점에 이미 모델을 훈련시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지 yt는 스칼라 값이며 베르노이 분포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의 한 방법으로서 이 사각형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사각형은 p의 확률로 1의 값을 취하고 1-p의 확률로 0의 값을 취합니다. 이제 편견 없이 동전을 던져서 엣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전의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이것을 다음 상태, 즉 다음 셀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확률을 얻고 동전을 뒤집고 실현을 하고 그것을 다시 다른 RNN 셀을 입력으로 포함시킬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0.9라는 확률이 나왔고 이를 동전을 던져서 1이라는 값으로 확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입력이 되고 또 다른 확률로 0.4가 나왔습니다. 이때 다시 코인을 던져서 0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이 말은 0.6의 확률로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0.4%의 확률로 1이 나왔어야 하는데 나오지 않았고 0.6%의 확률로 0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값이 0.9였지만 코인을 돌려서 0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0.9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0을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값이 40%의 확률로 1이 나왔다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즉,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RNN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생성할 것입니다. 문제는 훈련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주어진 그래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X들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주어진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즉, 일련의 엣지들을 관찰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진 그래프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관찰한다고 가정합시다. 즉, 가장자리가 존재하는 곳이나 존재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 각각 0과 1이라는 값을 넣으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력과 출력을 실제 시퀀스로 대체하는 교사 강제, teacher forcing이라는 개념, 즉 그 위치에 기능을 강제하는 기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델을 시작하면 엣지 확률을 출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 시에는 동전을 던져서 다음 셀의 입력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값이 무엇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 경우 연산 결과는 높은 가능성으로 엣지가 있다고 강하게 추측하는 0.9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값은 0, 엣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강제로 사용할 것입니다. 즉, 수정한 값으로 다음 단계에 입력이 됩니다. 따라서 교사는, 티처는 학생이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하든 교사가 학생을 교정하고 학생은 다음 단계에서 올바른 입력으로 시작하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입력이 모델에 의해 생성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순서가 아니라 올바른 순서가 입력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teacher forcing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델의 출력, 즉 학생의 출력, 그리고 모델이 생성하도록 가르치려는 기준인 진실 시퀀스 간의 불일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할 것이고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별은 이진 변수 0 또는 1이냐는 것입니다. 1은 엣지가 존재하고 0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별이 없는 y는 엣지의 확률입니다. 기본적으로 y스타가 0이거나 1이기 때문에 위에 정의된 값 중에서 하나만 살아남게 됩니다. y가 1일 경우에는 뒤의 항목이 사라져서 마이너스 로그 y만 남게 되고 y스타 1이 0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사라져서 이 뒤의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y스타가 1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로그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y1이 높아지도록 강제됩니다. 마찬가지로 y스타가 0인 경우에는 y1이 작아지도록 강제됩니다. 이 수식의 각각의 상황을 가정하고 천천히 계산하다 보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y1 값은 RNN에 의해 계산됩니다. 계산된 손실은 역전파를 사용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RNN의 매개 변수인 U, W, V 행렬을 조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시퀀스와 생성된 확률 사이의 불일치를
최소화합니다. 이제 이 작업을 수행하고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RNN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각 단계마다 하나의 노드를 추가하는 RNN을 만들고 그 출력을 사용하여 엣지 레벨 RNN을 초기화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엣지 레벨 RNN은 다른 노드, 즉 새로운 노드가 기존의 어떠한 노드들과 연결되는지 예측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른 노드를 또 추가하고 엣지 레벨 RNN의 마지막 숨겨진 상태를 사용하여 노드 레벨 RNN을 한 단계 더 초기화시킵니다. 만약 엣지 레벨 RNN이 1단계에서 시퀀스의 끝을 출력하는 경우 새 노드에 연결된 엣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생성을 중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노드 레벨 RNN이 아니라 엣지 레벨 RNN이 그래프의 생성을 중지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맞물려서 동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는 과정은 훈련 시간 동안 일어날 일입니다. 주어진 훈련, 즉 관찰된 훈련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노드 1이 이미 그래프에 있고 노드 2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퀀스의 시작과 함께 숨겨진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노드 레벨 RNN은 노드를 추가한 다음 엣지 레벨 RNN에게 방금 추가한 이 노드가 이전 노드와 연결될 것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예 또는 아니요 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확률을 업데이트합니다. 그 다음 주어진 편향에 따라 엣지를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 결과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두 번째 노드를 추가할 노드 레벨 RNN에 다시 초기화하여 3번 노드가 되게 합니다. 그 다음 엣지 레벨 RNN은 노드 3이 노드 1에 연결될지 2에 연결될지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다시 확률이 출력이 되고 동전을 던지는데 그 동전 던진 결과가 무엇이든 다음 레벨 RNN에 입력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0.6의 확률이 나왔습니다. 운이 좋았다면 이것은 코인을 던져서 1이라는 값이 나올 것입니다. 티처 포싱의 값으로 1의 값이 다음 상태에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엣지를 통과한 후에 모든 이전 노드를 살펴본 다음에 다시 노드 RNN에 새로운 노드를 생성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마지막 노드가 추가될 때까지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노드 RNN은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지만 엣지 레벨 RNN은 다른 노드와 연결할 의향이 없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시퀀스의 끝을 의미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성 시퀀스가 생성 동작이 멈춥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고립된 노드를 추가할 때 우리는 이것이 멈추고 싶다라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각 예측에 대해서 진실과 비교하여 감독을 받게 됩니다. 슈퍼바이스드 과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훈련 시에 교사 강제, 티처 포싱을 할 것이라면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0.6이었는데 단순히 운이 나빠서 0이 나왔다고 할 때도 앞서서 말한 대로 교사 강제력, 티처 포싱을 사용해서 실제 엣지가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전파를 할 때는 신경망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라 역전파하게 됩니다. 모든 이벤트에서 시작 또는 시간의 시작, 그래프의 첫 번째 노드까지 역전파하여 RNN의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이제 테스트 과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측 분포, 예측 확률을 기반으로 연결성을 샘플링하고 각 단계의 입력을 RNN의 자체 예측 또는 자체 출력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즉, 훈련 시와는 다르게 교사 강제, 티처 포싱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전을 던지면 이 동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내고 다음 것의 입력으로 전파합니다. 여기서 동전을 던진 결과가 무엇이든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수정 없이 틀린 값이어도 다음 단계로 입력을 합니다. 훈련 과정과 나머지 부분은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래프 생성 문제를 시퀀스 생성 문제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 레벨의 시퀀스 생성 문제, 즉 노드 레벨 시퀀스 및 엣지 레벨 시퀀스의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이를 순환신경망 RNN을 사용하여 시퀀스를 생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RNN을 어떻게 하여 추적 가능하게 만드는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RNN을 사용한 그래프 생성에 대해서 어떻게 확장을 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추적 가능성, 트랙터빌리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델을 더 확장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래프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노드가 이전에 나온 모든 노드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엣지 생성을 위한 많은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1000번째 노드가 생성되면 1000개의 가능한 엣지를 생성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번부터 99번까지 모든 노드에 대해서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체 인접 행렬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는 매우 복잡하고 장거리 엣지 종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델은 이전에 어떤 노드가 추가되었는지, 새 노드가 이전 어떤 노드와 연결이 되었는지 등을 많은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의 생성하는 방법은 노드 1을 추가하고 2를 추가하고 3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3과 2와 1을 연결하는 등 어떠한 순서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모델에게 있어서 너무 복잡한 것을 외워야 하게끔 알게끔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복잡한 것을 어떻게 단순화, 제한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렇게 장거리 종속성을 어떻게 단순화하고 제한을 해서 모델이 학습하기에 더 이롭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이 단계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모델이 학습하기 쉽다면 이는 성능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휘한 통찰은 우리 모델이 훨씬 더 추적하기 쉬운 노드 순서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노드 순서를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연결되었나 모든 걸 기억해야 되는 장거리 종속성을 걱정하는 것보다 모델이 더 잘 배울 수 있는 순서를 만들면 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이 되는 것이 이미 보았던 Breadth First Search, 넓이 우선 검색 노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임의의 노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노드에 1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레이블을 붙입니다. 그 노드의 이웃 노드들을 2번과 3번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이웃들은 4번과 5번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좀 더 편안한 그래프 생성 과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노드 1을 추가하고 2를 추가하고 자연스럽게 2와 1을 연결하고 노드 3을 추가하고 3과 1을 연결하고 노드 4를 추가하고 4와 3과 1을 연결하고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보면은 BSF 이 노드 순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노드 4가 노드 1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떠한 노드가 나오더라도 노드 1에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드 5를 생성하고 연결을 할 때 노드 1에 연결이 되나요? 라고 물어볼 필요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노드 5가 1에 연결이 된다면 이는 노드 5가 아닌 더 작은 숫자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배운 넓이 우선 검색 Breadth First Search BFS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따라서 특정 노드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노드 1의 이웃 노드가 이미 다 탐색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할까요? 노드 5가 오면 더 이상 노드 1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델이 노드 1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메모리가 훨씬 적게 필요하게 됩니다. 전체에 대한 기억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 일을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정도의 기억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BFS 순서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노드 5가 노드 1에 절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네트워크의 노드 수에서 n을 뺀 1단계의 메모리가 아니라
2단계의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n-1의 과정을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2개의 과정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모든 순서를 고려하는 대신 가능한 순서의 개수를 줄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특정한 BFS 순서의 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5가 1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엣지의 생성 단계도 줄어듭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엣지 레벨 RNN이 인접성 행렬의 열을 생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BFS 기반 순서를 사용하면 엣지 레벨 RNN은 실제로 전체 열을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0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열의 작은 부분만 생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의 모든 노드에 대한 연결을 생성하고 적절한 노드 순서로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 대신 이 인접 행렬의 작은 부분만 생성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방법은 완전히 일반적인 것으로 노드의 번호를 다시 지정할 수 있는 기능, 속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프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다는 속성을 떠올려 주십시오. 즉,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노드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의 그래프는 대체로 희박하기 때문에, 즉 연결성이 적기 때문에 인접 행렬의 위쪽 삼각형 전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파란색 부분만 배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때문에 순서를 잘만 정하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델을 확장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드의 순서를 결정할 수도 있고, 거기에 현명한 결정을 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델이 학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알아봐야 되는 것은 그래프 생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각적으로 살펴보고 비슷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래프의 유사성에 대한 통계적인 개념을 통해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개의 그래프를 가져와서 어떻게든 서로 정렬해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심지어 너무 큰 그래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그래프 간의 유사성에 대해서 일종의 통계적인 척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그래프 RNN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각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3개의 입력 훈련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은 그래프 RNN을 가지고 출력한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존재하던 모델들로 생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크로네커 그래프 생성 모델, 이것은 혼합 멤버시 확률적 블록 모델, 그리고 이것은 바라바시 알버트 모델에 대한 우선적 어태치먼트 모델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프를 제공을 하면 그래프 RNN이 그래프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모델이 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어느 정도 수긍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델은 같은 것을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생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드를 원했는데 전혀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은 이러한 종류의 커뮤니티 구조, 즉 지금의 경우에는 두 개의 클러스터가 있는 그래프의 경우 이를 그래프 RNN에 입력하여 학습을 해도 그래프 RNN은 이러한 구조가 있다는 것을 학습을 하고 이에 맞춰서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다른 모델들은 여전히 제대로 동작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델들은 두 개의 클러스터를 가진 그래프를 생성하도록 디자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래프 RNN의 경우에는 혼합 강의가 2023년 가을 강의로 넘어오면서 슬라이드가 바뀌었지만 번호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따로 볼만한 부분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알아냈는데 녹화 도중에 앱이 업데이트되면서 화면 비율, 해상도가 바뀌면서 잘려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제로 딥그래프 생성 모델을 분자 생성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속성을 최적화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분자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득 생각하면 그래프 생성 모델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고 합시다. 이 모델은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분자를 출력할 것입니다. 이 분자는 기본적으로 화학 규칙을 준수하는 유효한 분자여야 합니다. 즉,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속성, 즉 예를 들면 약물처럼 작용해야 합니다. 즉, 이 모델은 주어진 속성을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같이 볼 내용은 목표 지향적 분자 그래프 생성을 위한 그래프 컨볼루션 정책 네트워크라는 논문입니다. 방금 전에 최적의 분자 생성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개요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목표는 약물 유사성과 같이 주어진 목표를 최적화하는 그래프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기본 규칙, 예를 들면 화학적 유효성 규칙, 예를 들어서 결합 같은 것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제에서 학습하여 그래프가 현실적으로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훈련에 사용하는 분자 그래프를 모방해서 그래프를 생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차이점은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그래프를 생성하고 주어진 기준, 주어진 블랙박스를 실제로 최적화하는 그래프를 생성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기준이 실제로 블랙박스라는 것입니다. 이 블랙박스는 그래프 생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블랙박스입니다. 약과 같은 유사성 같은 것은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데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목표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블랙박스만 있으면 됩니다. 블랙박스에 분자를 넣으면
그 분자가 얼마나 좋은지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블랙박스를 들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작업을 강화학습 문제, Reinforced Learning으로 볼 것입니다. 강화학습을 공식화하는 방법은 환경을 관찰하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행동을 취한 다음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보상을 받는 머신러닝 에이전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는 이 루프를 통해 학습합니다. 핵심은 에이전트에게 있어서 블랙박스와 같은 환경으로부터 직접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전트는 행동을 취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이 보상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즉각적인 보상과 장기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은 분자의 원자를 추가하고 이것이 화학 규칙에 맞는지 틀렸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보상은 이런 방식으로 생성된 분자가 약용성 또는 우리가 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는 것이 장기적인 보상이 됩니다. 즉, 단기적이거나 즉각적인 보상은 분자가 물리적인 법칙을 따라 잘 생성된 경우이고, 장기적인 보상은 그렇게 생성된 분자의 속성에 따른 평가가 됩니다. 이러한 목표 지향적 분자 생성에 대한 해결 방법은 그래프 표현과 강화 학습을 결합한 그래프 컨볼루션 정책 네트워크, 그래프 컨볼루셔널 폴리시 네트워크 GCPN이라고 부릅니다. GCPN의 핵심 구성 요소는 그래프 신경망을 활용하여 그래프의 구조적인 정보를 포착하고 강화 학습을 사용하여 원하는 목표를 향해 생성되도록 유도하고 지도 학습을 통해서 주어진 훈련 데이터에서 예제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분자가 우리가 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적으로 보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GCPN과 그래프 RNN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그래프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방을 시도하거나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GCPN은 그래프 신경망을 사용하여 다음 동작의 행성을 예측하는 방면, 그래프 RNN은 RNN의 숨겨진 상태를 사용하여 다음 동작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프 신경망은 순환 신경망보다 표현력이 뛰어나므로 GCPN의 접근법에 장점이 되지만 단점으로는 RNN보다 계산하는데 더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자의 크기는 작기 때문에 더 큰 표현력을 가진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GCPN은 강화 학습을 사용하여 그래프 생성을 목표, 즉 블랙박스로 향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화 학습은 이러한 목표 지향적 그래프 생성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즉 GCPM과 그래프 RNN은 모두 순차적인 그래프 생성 접근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래프 RNN에서는 RNN의 히든 스테이트, 숨겨진 상태를 기반으로 동작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노드가 숨겨진 상태를 엣지 레벨 RNN에 전달하고 그 숨겨진 상태가 다시 엣지로 전달되고 그로 인해서 엣지가 생성이 되고 그 숨겨진 상태를 다시 노드 RNN으로 보내는 이런 순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 모든 히스토리가 이 히든 스테이트에 저장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얼마 전에 알아보았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CPN에서는 숨겨진 상태, hidden state라는 개념은 없지만 GNN을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노드 임베딩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에는 부분적으로 생성된 그래프가 있고 여기에 새로운 노드 4번이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할 일은 부분적으로 생성된 그래프에 각 노드를 임베딩한 다음 새로운 번호 노드 4에 대한 임베딩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생성된 임베딩을 기반으로 노드 4가 어떤 노드에 연결될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RNN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프 신경망을 사용하여 상태 임베딩을 생성한 다음 단순히 링크 예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숨겨진 상태, 히든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링크를 직접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노드 임베딩을 활용하여 잠재적으로 링크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GCPN의 방법은 더 표현력이 풍부하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임베딩을 계산한 다음 단일 동작에 대해서 이러한 랭크 예측을 평가하기 때문에 확장성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GCPN의 개요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드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GNN을 사용하여 서로 어떤 노드가 연결될지 예측합니다. 그 다음 조치를 취하고 화학적 유효성과 같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 조치가 정확하면 좋은 엣지를 만들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좋은 엣지를 만들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의 생성을 완료한 후 최종 보상을 계산합니다. 블랙박스에 우리가 생성한 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상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단계별 보상으로 기본적으로 모델이 유효한 조치를 취했는지 또는 학습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단계마다 화학 법칙을 준수하여 올바른 행동을 취하면 소정의 긍정적인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최종 보상은 분자의 원하는 특성을 최적화하는 것의 달성 여부가 됩니다. 생성된 분자가 우리가 원하는 속성을 많이 따라간다면 매우 큰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보상이 없거나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 보상은 최종 보상과 이런 단계별 보상을 더한 것이 될 것입니다. 모델 훈련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도학습입니다. 기울기를 사용하여 실제 관찰된 그래프에서 주어진 행동을 모방하여 정책을 학습할 것입니다. 이는 아직 구조 최적화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실제 분자를 생성하는 방법을 모델에게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분자를 생성하고 화학 법칙을 따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훈련의 두 번째 방법은 보상을 최적화하는 정책을 실제로 훈련합니다. 여기에서는 고전적인 강화 학습의 일종인 표준 정책 그래데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단계의 훈련 중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화학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보상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생성된 그래프를 건네주면 GCPN이 한 번에 한 노드씩 성장시키는 방법과 연결을 생성하는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프를 올바르게 생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작은 양의 보상과 그레디언트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분자가 생성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반복됩니다. 이제 분자가 생성되었으므로 블랙박스 환경에 이 분자가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속성을 만족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종 보상 또한 여점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윗부분에서는 지도학습,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지연 보상이 포함된 전체 엔드-투-엔드는 이러한 종류의 강화학습 프레임워크에서 훈련됩니다. 이 접근 방식의 장점은 주어진 속성을 최적화하는 분자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특정 화학적인 특성인 로그 P를 최적화하는 다양한 분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의학 화학자들이 매우 깊게 생각하는 양자 에너지인 QED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성한 그래프가 실제 분자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분자를 가져와서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로그 P는 용해도라고 생각되는 시작 구조, 이 구조와 이 속성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우 나쁜 용해도로 시작합니다. 용해도를 개선하기 위해 그래프를 또는 구조를 변형 또는 완성하여 다음과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0.71로 마이너스 5.55에서 마이너스 1.78로 상당히 많은 용해도를 증가시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생성에 대해서 이번에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딥러닝을 이용한 순차적인 생성을 통해서 복잡한 그래프를 성공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단계는 숨겨진 상태, 히든 스테이트에 따라서 결정되며 이 숨겨진 상태는 암시적일 수도 있고 명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RNN에서는 상태의 유지에 대한 벡터 표현이 모두 숨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암시적이지만 GCPN에서는
중간 그래프에서 직접 계산되고 신경망에 의해 인코딩되기 때문에 명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RNN으로 가능한 작업들도 보았습니다. 주어진 그래프 집합을 모방하는 것도 보았고, GCPN의 경우 주어진 목표에 맞춰서 그래프를 최적화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최적의 속성을 가진 분자를 생성하기 위해서 GNN을 분자 생성에 적용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분자 생성에만 적용하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종류의 그래프, 예를 들어서 지도 생성, 도시 생성, 도로망 생성 또는 물질 생성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